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2위를 탈환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리가 35라운드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홈경기를 펼쳤는데 라민 야말의 결승골과 하피냐의 세게골을 앞세워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3위에서 2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죠. 반면에 지로나는 라리가 35라운드에서 알라베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 이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제가 지로나가 4경기 남은 상태에서 알라베스 원정 경기, 발렌시아 원정 경기가 있는데 지로나가 최근에 원정에 약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원정 경기에서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알라베스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로나는 2위 바르셀로나 승점 1점 차이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2위 싸움은 시즌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3경기 양팀이 어떤 경기 결과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2위가 결정이 나겠죠. 내가 2위를 이렇게 애타게 원해야 되는 거야? 우승 경쟁해야 될 팀이 지금 2위를 못할까봐 이렇게 조마조마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2위는 반드시 차지해야 됩니다. 다음 시즌 수페르코파에는 진출해야죠. 바르셀로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35라운드에서 소시에다드를 만났습니다. 이 경기가 매우 중요했죠.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의 최근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1대4로 패배했고 이어진 엘 클라시코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위 경쟁하는 지로나하고의 대결에서도 2대4로 패배했죠.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나 좋지 못했다. 그리고 수비 쪽에서 실점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고요. 결국 바르셀로나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 모두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뒷공간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온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전반전 고전했는데요. 소시에다드는 최전방에 베커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베커의 스피드와 득점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베커는 골을 넣긴 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골이 인정되지 않는 모습도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의 수비수들은 베커를 막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소시에다드하고의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갔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를 주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은 선제골을 넣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레반도프스키의 환상적인 전진 패스, 긴도안이 욕심을 내지 않고 반대편에 들어오는 라민 야말에게 연결해줬고요. 라민 야말이 원터치로 마무리 지으면서 40분에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 거죠. 특히 이 골은 레반도프스키, 긴도안, 라민 야말로 연결되는 팀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선제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라민 야말의 골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민 야말이 올 시즌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있지만은 득점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16세의 어린 선수가 바르셀로나 A팀에서 그것도 라리가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이 정도 해주면 땡큐베리 감사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라민 야말이 더 많은 골을 넣어주길 바라는 게 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라민 야말이 라리가에서 5골,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7골을 넣고 있는데요. 라민 야말이 득점에 눈을 뜨면서 파괴력까지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죠. 전반전은 1대0으로 마치면서 후반전 바르셀로나는 조금 더 여유를 찾고 경기에 임하게 됐고요. 선수들의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여기다가 차비 감독이 적절하게 미드필드 라인과 공격 라인에 변화를 주면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PK를 얻어내면서 하피냐가 골을 기록했죠. 이 경기에서 하피냐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피냐 선수가 적극성을 갖고 슈팅을 많이 시도한 경기인데 대다수 슈팅들이 굉장히 위력적이었어요. 그리고 하피냐는 PK를 통해서 골을 넣었고요. 결국 바르셀로나가 2대0으로 승리한 경기죠. XG값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2.33, 소시에다드가 0.73, 즉 바르셀로나가 2대0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결과다. 이것이 드러났다고 보면 되겠고요. 점유율에서는 57대 43, 슈팅 숫자를 보면은 14대 10, 유효 슈팅 숫자는 5대 3입니다. 사실 소시에다드에 알렉스 레미로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은 바르셀로나는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소시에다드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전반전부터 베커, 오야르사발, 브라이스 멘데스의 활약은 매우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쿠보가 들어오면서 또 골을 노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만 결정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테오 슈테겐 골키퍼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승점 76점을 획득하면서 라리가 2위로 올라갔고요. 지로나는 35라운드에서 알라베스하고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승점 75점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는 단 1점.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마지막까지 2위 경쟁이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위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끝까지 관심이 가신다면 주간꾸레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전에서 어떻게 경기에 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2, 3-1에 가깝게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수비 라인에 최근 실수가 많은 아라우를 빼고 이니고를 투입했죠. 이것이 무실점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아라우 선수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라우가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퇴장당하고 나서부터는 큰 경기에서 계속 눈에 띄는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우 스스로도 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니고 선수가 들어와서 쿠바르시하고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격 라인은 오른쪽에 라민 야말, 왼쪽에 하피냐인데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 볼을 소유한 채로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고요. 하피냐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서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했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긴도안이 위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밑에 텐센하고 페드리가 위치했는데 페드리가 이 경기에서는 키였어요. 왜냐면 페드리 선수가 공수 연결도 해주고 순간적으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서 공격 쪽의 기여도도 높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 차비 감독은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소시에다드가 볼을 돌리는데 매우 능한 팀이다 보니까 압박이 효과를 보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다가 소시에다드가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압박 타이밍이 늦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소시에다드는 최전방에 베커를 배치하면서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리는 모습이 있었죠. 최근에 베커의 폼이 워낙에 좋고요. 스피드와 결정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수비 입장에서는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특히 쿠바르시가 베커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고전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시에다드가 5-4-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수비 라인의 수비 숫자를 늘렸지만 미드필더에도 적지 않은 수를 배치하면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전반전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페드리가 탈압박을 하면서 긴도안과 함께 영향력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 가운데 하피냐하고 라민 야말이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왔죠. 라민 야말의 선제골이 들어간 다음에는 더욱더 바르셀로나의 분위기였습니다. 차비 감독의 선수 교체도 이해가 갔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70분에 미드필더 2명을 바꿔주거든요. 페드리하고 크리스텐센을 빼는데 이 두 선수 모두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선수예요. 몸 상태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페르민과 세르지 로베르토가 들어갔고요. 76분에 레반도프스키를 빼고 페란 토레스를 투입했는데 페란 토레스가 들어가자마자 정말 위력적인 슈팅을 보여줬지만 골로 연결은 안 됐죠. 페란 토레스를 투입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소시에다드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니까 레반도프스키 대신 페란 토레스를 투입해서 뒷공간을 다이렉트로 노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료 직전에 로메오가 긴도안 대신 들어가죠. 레반도프스키, 긴도안의 나이를 생각했을 땐 이 두 선수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라리가 36라운드는 주중 경기고요. 37라운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펼쳐집니다. 그 얘기는 주중 경기를 준비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선수 교체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차비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였기 때문에 행복하다. 팀은 개성과 열망을 보여줬고 그들의 모습에 만족한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과 결과에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통해 공격적인 운영을 했다. 베커가 너무 빨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 베커가 전반전에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이 3-4차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시에다드와 알가시 감독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들은 환상적인 팀이다. 소시에다드에 대한 칭찬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전에 차비 감독과 알가시 감독이 포옹을 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르셀로나를 만났을 때 경기 내용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잘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2023년 5월에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적은 있죠. 그렇긴 한데 올 시즌도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2승을 거두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의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메시가 있을 때야 메시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강한 면모가 있는데, 사실 소시에다드가 전체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고 알가실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고 짜임새 있는 공격을 보여주지만 최전방의 화력이 좀 약해요. 그 얘기는 서로가 뒷공간을 파고들었을 때 결정짓는 힘이 바르셀로나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바르셀로나를 만나서 중원에서 짜임새 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경기 내용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에서는 결국 바르셀로나가 웃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시에다드도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최전방을 보강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 먼저 이야기할 선수는 하피냐입니다. 하피냐가 최근 들어서 공격 포인트를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한 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경기 막판에 PK로 골을 넣었죠. 이 경기에서 슈팅을 7개 했고 유효 슈팅을 2개를 했는데 골대를 맞추는 슈팅이 있었죠. 그리고 키패스도 한 차례 했습니다. 여기다 드리블도 2번 시도해서 2번 모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피냐가 골을 넣고 상의를 탈의했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Pray for RS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브라질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라든가 상파울루라든가 여러 도시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200명 넘게 사망 또는 실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을 위해서 세레머니를 한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피냐의 지인들도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가 의미 있는 세레머니를 한 것이 아닌가, 옐로카드 한 장과 바꿀 만한 문구였습니다. 자, 하피냐 선수가 올 시즌 공식 36경기에서 10골 12개의 도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의 공격 포인트를 이미 달성한 거예요. 지난 시즌도 공식 경기에서 10골 1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5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최근 공격 포인트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피냐는 오히려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피냐 선수는 시즌 막판까지 공격 포인트를 최대한 기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피냐 선수도 이적설이 나오고 있죠. 사실 바르셀로나 선수들 이적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적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피냐 선수도 막판까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역시 페드리예요. 페드리가 혹사만 안 당했다면, 지금처럼 부상이 많지만 않았다면 페드리는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페드리가 70분 출전했는데 패스 성공률이 96%고요. 키패스를 3회나 했습니다. 종횡무진 움직이면서 윤활유 역할을 해줬죠. 페드리가 있는 곳에 패스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페드리가 순간적으로 전진하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거나 앞으로 볼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압박을 잘 탈압박하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도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페드리는 다음 시즌 부상 없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프리시즌 동안 페드리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페드리가 건강히 한 시즌 뛰는 모습을 본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페드리는 진짜 경기장에 나오면 달라요. 다릅니다. 자, 테오 슈테겐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테오 슈테겐은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하면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공식 410경기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빅토르 발데스 골키퍼가 535경기고요. 안도니 수비사레타 골키퍼가 410경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언급한 골키퍼들, 테오 슈테겐, 빅토르 발데스, 수비사레타, 이 골키퍼들이 바르셀로나 역사에 남는 골키퍼들이거든요. 물론 빅토르 발데스 골키퍼는 실점과 연결되는 실수를 적지 않게 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발데스 골키퍼가 535경기를 출전했고요. 발데스 골키퍼가 등장하기 전까지 바르셀로나는 골키퍼 문제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발데스 골키퍼도 충분히 높게 평가받을 만하고요. 수비사레타 골키퍼는 테오 슈테겐과 함께 바르셀로나 넘버원 골키퍼 자리를 놓고 다툴 수 있는 인물이죠. 그 정도로 전설적인 골키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오 슈테겐이 더 높지 않나.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 개수가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테오스테겐이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테오스테겐은 앞으로 뛸 날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역사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테오스테겐이 좀 더 높게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오스테겐은 바르셀로나에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마무리하는 그 순간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키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올 시즌 사무라상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빌바오의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34경기에서 33실점, 0.97골을 실점했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알렉스 레미로 골키퍼가 33경기에서 34실점, 경기당 1.03골 실점했습니다. 여기에 테오스테겐이 25경기에서 26골을 실점하면서 경기당 1.04골을 실점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사무라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하튼 테오스테겐 올 시즌 전반기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안정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두 차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것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테오스테겐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최후방이 단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 지로나의 남은 경기 일정을 볼까요? 바르셀로나는 알메리아, 라요, 세비야를 상대합니다. 알메리아는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됐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잔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36라운드에서 카디스가 패배하면은 잔류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7라운드에서 만날 때에는 잔류 확정이 되고 나서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38라운드 상대인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겠지만 세비야도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했고 잔류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는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지로나는 비아레알, 발렌시아, 그라나다를 상대합니다. 비아레알과 발렌시아는 승점 48점이죠. 그리고 7위 소시에다드가 승점 54점입니다. 승점 6점 차인데 어떻게 해서든 비아레알과 발렌시아는 7위를 차지하고자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로나는 쉬운 일정은 아니에요. 물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로나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는 홈에서 골 폭죽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36라운드 비아레알전, 37라운드 발렌시아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경기는 지켜봐야죠. 상대가 쉬운 상대든 아니든 일단 자신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 지로나의 2위 경쟁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페르코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경기를 뛰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페르코파는 바르셀로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수페르코파 나간 팀은 4팀이죠.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올라간 2팀, 그리고 라리가 1위와 2위 팀입니다. 이번 코파델레이 결승전에는 빌바오와 마요르카가 올라가서 빌바오가 우승했죠. 그리고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미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페르코파 남은 한 장의 티켓을 놓고 지금 바르셀로나와 지로나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원합니다. 자, 스페르코파 가자! 한번 달려보자! 힘내 마지막까지 쥐어짜! 이겨내자!